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로봇 기억나십니까? 예. 라버트 치킨, 그쵸? 스팟도 있었고.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은 감동 혹은 충격 이런 게 있으셨나 봐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그렇게 정말 갈 겁니다. 점점 갈 겁니다. 근데 로봇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요. 인간 근육보다 효율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간과 똑같은 이렇게 힘을 내려면요. 우리가 먹는 에너지원보다 10배 이상을 내야 돼요. 간단하게 터미네이터 기억하십니까? 터미네이터 인간처럼 비슷한데 힘은 훨씬 센 그건 불가능해요. 현재로는. 모터로는 불가능합니다. 모터 유압으로는 불가능해요.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AI와 미래입니다.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I. 뭡니까 AI가 간단하게? 인공지능 좋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은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잖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요 개념부터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두 개로 나뉘어요. 약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지능적 특정 부분만 유용한 도구로서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강 인공지능은 종합적인 지능을 넘어 감정이나 의식까지 갖춘 것. 이걸 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생각하지 마셔요. 지금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인공지능은 다 약 인공지능이에요. 현재 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로봇들이죠. 다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얘도 봤죠. 얘네들과 인공지능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얘네들은 다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현재 로봇과 인공지능은 관련이 없어요. 자동 제어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고요. 현재는 전혀 로봇들이 다 불가능해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강 인공지능, 양 인공지능 아까 있다 그랬죠. 이 자동 제어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근데 왜 넣었냐?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요. 우리 신체로 따지면 뭘 본따서 만들까요? 당연히 뇌죠. 근데 이 강 인공지능은 의식, 감정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그게 뇌에 있습니까? 모르겠죠. 그래요. 대뇌에 있을까라고 추측만 해요.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걸 아직 과학적으로 구분해 못했어요. 우리의 감정 이런 거 아직 과학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없어요. 현재 연구도 못하고 있어요. 개념도 못 잡았고. 자, 약 인공지능이 바로 대뇌의 기능입니다. 기억하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거. 예, 요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자동 제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 제어. 지난주에 로봇 보셨죠?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가든가 아니면 누가 나를 밀으면 중심 잡는다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다 자동 제어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구공이 날아와요. 갑자기. 그러면 시각이 이걸 시각 센서 우리 눈이 인지하고 대뇌에 가서 야 피해. 그래서 목 근육이 이렇게 피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 척수 혹은 손뇌라고 있죠. 여기서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대뇌까지 갔다 오면 늦어요. 그래서 이 자동 제어 부분은 손뇌나 척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현재 로봇공학의 엄청난 발전입니다.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로봇을 움직이는데 다 사람의 뇌 기능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람도 반사신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반사가 손뇌하고 척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로봇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로봇이 걷고 막 뛰고 이런 거 있죠? 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니라고요. 강 인공지능은 현재 아예 불가능해요. 개념도 못 잡았어요. 왜?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의식이 있고, 심장에 간단하게 우리 영혼이라든가 의식, 감정이 심장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아직. 자, 그런데 이 약 인공지능과 자동 제어는요, 현재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혹시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을 아시려면 이게 필수예요. 머신러닝, 기계학습. 들어보셨어요? 머신러닝? 딥러닝. 들어보셨어요? 딥러닝? 이 두 개, 먼저 간단하게 머신러닝은요,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이해하고 유추하게 만들어요. 어떤 인공지능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데이터를 얘한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아 하고 이해를 해요. 사과 그림 있죠? 사과 그림 100만 장을 보여주면 얘가 아 이게 사과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이 오리를 수정하고 판독해야 돼요. 사과와 배, 이건 배야 배, 그림 사과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가르쳐줘야 돼요. 즉 정확한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딥러닝은요, 이 머신러닝을 여러 층으로 구성해놨어요. 마치 인간 뇌의 신경망처럼, 뉴런처럼 여러 층으로 구분해놔서 스스로 오리를 수정해서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 가능합니다. 뭐 어려운 말이죠. 예, 그냥 모르셔도 돼요. 예,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자, 얘 뭐 같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이 그림 요거 얘가 바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본체예요. 얘가 예, 슈퍼컴퓨터처럼 생겼죠. 대충 예, 가로 5m 그리고 깊이 1m 높이 한 7, 8m 되는 컴퓨터 본체,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계산기예요. 간단하게 이게 알파고입니다. 본체예요. 이 알파고 본체에다가 머신러닝을 시켜요. 즉 인간들이 지금까지 뒀던 바둑의 기보 있죠. 기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와 어떤 사람 B가 바둑 뒀던 그 순서 같은 거 있어요. 그걸 다 입력해 놓는 겁니다. 엄청난 걸 알파고에 입력해 놔요. 그럼 얘가 아 바둑은 이렇게 두는구나 하고 규칙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 둬봐 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예요. 자 보세요. 그 알파고가 이제 인간을 이겼잖아요. 근데 알파고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인데 이만큼의 기계가 있어야 돌아가요. 이게 뭘 뜻하느냐? 얘는 절대 로봇에 탑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물론 나중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있거든요. 그 애니악이 이만해요. 최초의 컴퓨터가. 약 1930, 40년대에 나왔어요. 애니악이 이만한데 지금 그 애니악의 기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능 가진 게 우리 손목시계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와치 같은 것들. 그렇게 지금 단 몇십 년 만에 기술이 개발됐어요. 아마 나중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 되면이에요. 현재 알파고는요, 전기 먹는 괴물이에요. 전기 엄청나게 먹고요. 되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둑이나 두고 앉아있냐? 그럴 수준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가지고 바둑의 규칙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알파고 안에서 자기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자기 둘끼리 바둑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입력해준 기보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더 데이터를 축적해가요. 그게 제로고라는 게 나왔어요. 그 제로고는 알파고를 이겨버렸어요. 그 후에 또 나왔어요, 지금. 더 이상 그래서 인공지능은 바둑을 두지 않아요, 이제. 인간보다 훨씬 더 앞서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기계장치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걸로 바둑이나 두고 있냐? 뭐 그럴 수준이에요, 현재.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예, 페루에 있는 아스카 지상화라고 합니다. 이게 작게는 몇십 미터에서 길게는 몇백 미터여서 비행기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지금. 예, 페루에 있는 지상의 그림이에요, 지금.
땅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미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벌새도 보이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요, 인공지능에 입력을 해줬어요. 야, 이게 지상화야? 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 전체에 있는 항공 사진을 다 주면서 야, 지상화 찾아내 했더니 찾아냈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꼭 아이콘처럼 생긴 지상화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희미하게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예, 이걸 새로 찾아냈어요. 인공지능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사람이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거와 비슷한 거 규칙을 유추해내서 새로운 걸 조금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불과 5m, 2m 되는 지상화, 그것도 딱딱한 암벽 같은 데 새긴 지상화를 찾아냈어요. 인공지능이. 이거 보십시오. 이게 고대 서령 문자예요. 서령 문자. 이게 뭔 뜻인지 사람이 해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다 사진 찍어서 인공지능에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자, 이게 또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 뭐 폐렴이요, 폐렴. 어떻게 진단합니까? 가슴 벌리고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죠. 엑스레이 딱 보면 우리 압니까? 우린 몰라요. 근데 의사들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시커멓고 이거 폐렴이 알잖아요.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정상인 사진과 그리고 폐렴 걸린 사진을 수만 장 입력해 주고 판단을 하게 했어요. 인간 의사와 똑같은 수준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CT라든가 MRI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암 판단율 AI 만든 게 있는데요. 사람보다 1% 더 뛰어나요. 인간 의사가 93%, 그 AI가 94%. 그런데 아까 보셨죠? 그 AI 하나를 돌리려면 얼마큼 큰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줄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I에 이제 조금 눈치채셨습니까? 아, 이거 하나 더요. 코로나 이 치료제 백신도 AI가 활용되고 있어요. 뭐냐? 지금 변형이 되잖아요, 계속요. 그거를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다 입력해 주니까 아, 그러면 코로나도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라고 AI가 예측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작년 1월이나 2월쯤에 코로나가 퍼진 걸 알았잖아요. 근데 AI는요, 그 전에 알았어요. 우한 지역에서 특이한 검색어들이 많이 올라오더래요. 감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경고를 내렸대요. 우한 지역에 특이한 괴질이 돈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자, 이게 두 개가 AI의 요체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눈치채셨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AI는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것도 중요한데 뭐가 전제가 되죠? 예, 이겁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입력해줘야 돼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폐렴 사진이요. 폐렴 엑스레이 사진을 수만 장, 수십만 장 입력해줘야 애가 그걸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 엄청난 데이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맞아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잘 가공된 빅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 혹은 직업을 걱정하시는 분들, 빅데이터 부분 엄청나게 유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전국의 빅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왠지 막 대학원 나오고 박사대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6개월 정도 직업 훈련 받으시면 할 수 있어요. 학원 있잖아요. 국비 그런데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빅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요, 4차 산업시대의 원유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AI도 발전할 수 있고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AI는 그 도구예요. 알아내는 도구.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엑셀로 뭐 표 만들 수 있죠. 그게 빅데이터예요. 엑셀로 수많은 큰 데이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전화번호라든가 평균을 뽑아내잖아요. 함수를 가지고. 그게 AI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 세계 1분간 데이터 생성량입니다. 예. 이게 1분 동안에 생산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유튜브 1분 만에 72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온대요. 유튜브에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구글에요. 예. 구글은 초예요. 초. 1초당 200만 건의 검색이 있대요. 구글에. 그리고 요거 페이스북이에요. 뭐 4만 1000건 뭐 이렇게 되게 많죠. 여기 인스타그램 1초에 3600의 뭐 좋아요 이렇게 사진이구나. 사진이 있어요. 올라온대요. 그리고 애플 1초 같아요. 15,000건의 뭐 검색 뭐 이런 게 온다. 이런 앱이 다운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빅데이터 용량들입니다. 자, 간단하게요. 우리가 어디 입력하는 거 있죠. 검색하는 거. 그게 다 빅데이터예요. 그게 다. 여러분 티맵 혹시 운전하실 때 티맵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다 빅데이터로 저장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이든 네이버든 뭐 어디든 다 검색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병원 정보 다 어딘가에 지금 저장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추론하고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AI의 문제예요. 이제. 그런데 자, 혹시 데이터 주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최근에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검색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내가 내 폰으로 검색하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로 이렇게. 근데 내가 검색한 자료를 누군가 다 저장해서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빅데이터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요. 나는 분명히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그러면 이 회사는 나한테 뭘 해야 됩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티맵이 무료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그거 무료잖아요. 밴드 다 무료잖아요. 그들은 왜 무료로 하면서 할까? 뭐 광고 수익 얻는다? 무료 있어요. 광고도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쌓인다고요, 지금. 그래서 구글은 아예 광고도 잘 안 띄우죠. 뉴스도 없잖아요. 그들은 빅데이터를 먹고 살아요. 지금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그게 먹고 이기는 세상입니다. 즉, 우리는요, 빅데이터를 생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체나 재산처럼 내가 생산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 및 양도 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가 데이터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카카오톡 무료로 쓰잖아요, 우리. 광고 조그맣게 뜨잖아요, 가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고 뭘 검색하고 언제쯤 카톡을 많이 하고 뭐 새해에는 뭐 어떻게 하고 시간별, 종류별 등등등등 그걸 가지고 다 지금 장사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데이터 주권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현재 미국에 있는 타겟이라는 온, 오프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아빠가 있는데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우편 소포가 택배가 하나 왔어요. 열어보니까 임산부용 영양제 조그만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임산부 용품들, 샘플들, 뭐 팜플렛 쿠폰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신자가 내 딸이에요.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고소하고 막 난리 쳤어요. 내 딸이 고등학생인데 무슨 이게 임산부용 이런 거 보내냐고 막. 근데 3개월 후에 가서 후회했어요. 가서 사과했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임신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이 타겟이라는 회사에서 알았느냐? 딸이 입력했던 검색어, 봤던 사이트, 그리고 딸이 뭐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그 추이들,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딸이 임신했을 확률 80% 이상, 그것도 3개월에 정확히 예측해서 택배를 보낸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 그 G마켓에다가 무릎 보호대 지금 주문했거든요. 무릎 보호대 검색하고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앱에
배드민턴, 테니스 엘보 치료제, 그리고 뭐 근육 크림, 그리고 뭐 땀수건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런 광고들이 쭉 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우리는 벌써 그렇게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앱 사용할 때, 어디 가입할 때, 다운받을 때 데이터 3자 제공 동의 다 누르시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공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데이터를 다 팔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애플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애플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거 하는 거 다 그들 빅데이터로 모이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 유료로 팔아요. 그리고 자기들 데이터를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최근에 애플이 현대차와 그 애플카 협약했다 깨진 거 아시죠? 어떻게 했냐? 애플 측에서 현대에다가 야, 이건 애플카야. 니들은 그냥 자동차를 만들어도 돼. 그러면 애플 로고 찍고 애플 아이폰들 패드와 다 연동되게 하고 현대라는 로고도 잘 넣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청업체처럼 취급을 해요. 현대는 왜 처음에 하려고 그랬느냐? 애플은 IT 업체잖아요. 그들이 축적한 빅데이터라든가 많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길 원했어요. 근데 절대 안 해준대요.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거든요. 이건 굉장히 소비자,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애플을 써요. 애플 앱이라든가 애플 폰이라든가 다 써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빅데이터들은 애플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게 없어요. 폰도 무지하게 비싸고 앱스토어 유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폐쇄적이고 전 그래서 애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앱스토어 가시면 구글 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유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무료로 가능하시죠. 원하는 것들. 그렇게 구글이나 안드로이드는 그래서 무료로 푸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대한 리워드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그걸 안 해요. 저는 그 애플의 폐쇄성과 그 약간 갑질하는 거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20년 전부터 20년이 뭡니까? 제가 12살부터 애플로 컴퓨터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 그거로 싹 손절했습니다. 아예 애플 건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들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 시기에 호구 방지법입니다. 우리가 호구가 되지 않는 법. 예. 먼저 검색 엔진을 잘 선택하십시오. 검색 엔진을. 우리가 어디에 검색하느냐는 우리 기준이고요. 검색 엔진 회사 입장에서는 또 우리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한테 빅데이터를 주는구나 그 입장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빅데이터를 제공할 거라면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내게 뭔가를 더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주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네이버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는 지금은 없앴습니다만 검색어를 조작했어요. 예, 실시간 검색어를 다 조작했어요. 그거에서 제가 싫어합니다. 그게 빅데이터잖아요. 우리가 다 입력한 거. 그걸 지들 마음대로 조작해버렸어요. 뉴스 편집도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요. 유료, 무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셔야 합니다. 유료는요. 내가 돈을 내고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개인정보를 제공 안 해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유료 앱이나 무료 앱이나 똑같이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고 기능도 똑같다? 그건 유료가 치기 사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근데 무료 앱이에요. 근데 기능이 약간 떨어져. 또 개인정보도 많이 제공해 달래. 뭐 그러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정보, 여러분의 검색어, 사용 그게 내가 쓴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빅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팔 것인가? 혹시 당근마켓 다 쓰십니까? 물건 하나 올렸는데 누가 500원에 산다 그러고 누군 1000원에 산다 그러고 당연히 비싼데 팔아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데이터 주권을 인지하시고요. 내 데이터를 어디에 팔 것인가? 얼마만큼 비싸게 팔 것인가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빅브라더가 빅데이터를 독점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해야 합니다. 빅브라더라는 걸 용어에 대해서 아십니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도에 나온 첫 개념인데요. 정보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큰 권력을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마치 중국 정부처럼 사람들 하나하나 다 통제하고, 너 이상한 거 검색해? 야, 잡아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초법적인 이런 빅브라더, 어떤 절대 권력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권력층이 정부일 수도 있고요, 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빅데이터를 독점하면 큰일 납니다. 빅데이터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의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모두의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빅브라더가 그걸 독점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애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보여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현재. 하지만 그들의 정보 독점과 차단하는 거를 볼 때, 만약에 애플 CEO 하나가 나쁜 마음, CEO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중 단 하나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요, 대중, 공개, 투명,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의 빅데이터 센터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거 사용하는데 큰 돈 들지 않아요. 기업에서 조금만 돈 내면 다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적 전략입니다. 이거는요, 로봇과 AI를 합친 거예요. 이제 AI가 뭔지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로봇과 AI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적 소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 감정, 인간의, 그리고 또 어떤 판단력, 기계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AI가 불가능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느낌 같은 거, 감동, 그건 기계가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좀 매진하셔야 합니다.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없으면 단순 노동에 있다 보면 로봇에게 빼앗깁니다. AI에게 빼앗깁니다.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대기업에서는요, 각 사무실마다 컴퓨터 한 대를 줬어요. 그 노트북인데 걔는요, 일종의 사무직 직원이에요. 컴퓨터가. 간단한 셀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단순 노동이죠. 쭈르륵 입력하고 뭐 데이터 정리하고, 그건 이제 사람이 안 해요. 벌써. 그런 건 이제 뭐 회계 업무 이런 거 다 AI가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 취미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AI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로봇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람만 받아요. 사람만, 동물만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는 능력, 그게 큰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 해소하는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해소를 해야 또 일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옛날 개념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점점점 기계와 AI가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최선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받아요. 다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이제 산업이 돼요. 우리나라 노래방 있죠? 노래방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달한 우리나라 노래방. 우리나라 음주 가무에 능하잖아요. 노래방이 유흥도 있지만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풀렸어. 그거 다른 사람 다 비슷하다고요. 그게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 코로나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모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행도 갈 수 없지만 사람이 그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할 수 있고, 또 내가 거기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거기 가면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취미와도 중첩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자기 시간 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집콕 많이 하시죠? 회사 아니면 다 직장이잖아요. 직장 아니면 다 집이잖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이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무려 4시간 이상 늘어났대요. 당연합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봇 AI가 활약을 하면 사람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까 설교했던 드보라 일상유지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내 시간에 내가 얼마큼 휴식을 하고 또 내가 행복한 걸 하고 또 남들과 교류하고 내 시간 관리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또요, 수입 구조에 다변합니다. 이제 평생 직장은 당연히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난 공무원 할 거야. 여러분, AI와 로봇 시대가 되면 될수록 공무원들은 죽습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웬만한 일은 다 로봇과 AI가 하죠. 그럼 공무원들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요, 사람들과 협업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할 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집단지성이라든가 수구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구의 민주주의 집단지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공무원들이 되거든요. 옛날엔 간단하게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공무원은요. 지침대로만 하면 돼요. 이제 지침이 어떻게 오느냐? 저희 검암동만 해도요, 검암동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 하면 지금 어린이집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결정은 다 운영위에서 결정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무원이 뭐 해야 되느냐? 운영위원 선출해야 돼. 회의 자료 만들어야 돼. 다 있을 때도 불러야 돼. 회의하고 결론 앞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수입 구조의 다변화예요. 즉, 내가 이 직장에서 잘려도 다른 직장에 이직할 수 있다. 그렇게 직렬적인 다변화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지만 요즘 말로 이런 알바, 투잡, 쓰리잡도 있다.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억나십니까? 현재 대학 제도는 잘못됐고 앞으로 우리가 취미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뭐 이 말씀드렸던 기억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입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직장, 평생 직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입 구조가 있어야 내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건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로봇과 AI는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이 쓰고 있어요, 다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 인문학적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이런 일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